한자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자 강사 김봉환입니다. 이번에 제가 교재, 한자 급수 시험용 교재를 새로 편제를 했죠. 기존 그 한자 급수 대비 교재들이랑은 좀 구성을 달리해서 급수별로 이렇게 쪼개질 않고 3, 4급을 묶어가지고 한 권으로, 중급이라고 그래서 한 권으로, 그 다음에 1, 2급을 묶어서 고급 한 권으로 이렇게 두 권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교재의 서두 부분에 있는 그 육서하고 부수 강의를 하고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 이 육서하고 부수 같은 경우는 제 교재뿐만 아니고 여타의 그 한자 급수 시험 대비용 교재라 그러면 다 이 서두 부분에 거의 다 실려 있을 겁니다. 이 육서하고 부수, 특히 부수 같은 경우는 한자 학습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지식이죠. 부수를 알아야지만이 수많은 한자 어휘가 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그 배정 한자 학습을 할 때 부수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본문 학습할 때 그렇게 반복적, 지속적으로 하는 내용이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시간을 빼서 따로 그럼 강의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그 서두 부분의 육서하고 부수를 제가 따로 이렇게 지금 이 교재뿐만 아니고 제가 편제한 이전 교재들 가지고 강의할 때도 육서하고 부수는 따로 앞서서 시간을 마련해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 이유는 물론 아까 말했다시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분야를 공부하든지 한자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를 학습하더라도 우선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자세히 세세하게 들어가기 이전에 전체 내용을 빠른 시간 안에 보는 거, 그런 학습 태도가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학에 가서 어떤 분야를 전공하는 거는 그 분야를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공하기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그 교재가 다 그 개론이라는 명칭이 붙은 교재들이잖아요. 법학 개론이라든지 무슨 사회학 개론, 정치학 개론, 경제학 개론, 건축학 개론, 다 개론이라는 그 명칭이 붙은 교재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 개론이 뭐예요? 계략적인 논의예요. 계략적이라는 것은 자세히 상세히 논의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틀을 계략적으로 묶어서 논의한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전체 틀이 이래. 그래서 맛만 보는 거죠, 사실. 개론을 배워서 전체 틀을 잡은 다음에 전체 그림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진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깊숙이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처음부터 막 세세히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고 수학 공부 열심히 하셨을 텐데 정석을 처음에 가지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정석도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겠다고 처음부터 막 집합부터 막 세세히 밑줄 쳐가면서 하다 보면은 초반에 너무 질리죠. 전체 그림이 안 잡히고 초반에 너무 질려가지고 앞부분만 시커멓게 공부하다 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전체 그림을 미리 앞서서 빨리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본다는 건 그만큼 세세함, 정밀함은 떨어지지만은 단시간 안에 전체 그림을 본다라는 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서두 부분에 이렇게 시간을 따로 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육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육서는 이 서가 글서자인데 문자라는 얘기죠. 문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의 어휘가 아주 많죠. 한자는 이 표의 문자로 규정합니다. 표의 문자라는 것은 이 표는 거표자는 이제 표현한다 그런 의미죠. 문자 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표의 문자의 그 이해가 한자뿐만 아니고 저기 메소포타미아 그쪽 지역의 그 수메르인들의 쐐기 문자라든지 고대의 그 이집트 문자라든지 이런 게 그 대표적인 그 표의 문자거든요. 이 표의 문자는 글자 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의미나 사상을 전달하는 문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정의로 보자면은 표의 문자는 의미 단위인 그 형태소하고 단어를 각 글자 단위로 하는 문자예요. 그러면 글자 하나가 의미를 갖는 문자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단어 문자라고도 합니다. 뭐 회화 문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글자 하나가 그림적인 성격으로. 여기 날일자 같은 경우는 이 글자를 보면은 해라는 의미를 갖는 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본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죠. 해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가지고 표현하기 시작했다가 이게 이제 변천의 과정을 거쳐서 이 모습이 됐는데 아무튼 이게 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글자 하나가. 그리고 이 구체적인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그림적인 성격, 회화적인 성격이 있죠. 그래서 다른 말로 회화 문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글자 하나가 시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바로 의미나 사상이 읽혀지는 그런 문자. 그거를 표의 문자, 단어 문자라고 하는데 한자가 그 표의 문자, 단어 문자의 전형적인 예인 거죠. 그죠? 자, 그럼 육서. 다시 육서로 돌아가서 그럼 육서는 뭐냐? 이 표의 문자의 성격이 의미를 글자 하나가 의미를 표현하다 보니까는 여러 의미를 표현할 문자들의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방대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한자가 학습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도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죠. 어휘 수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어휘 수가 방대해서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글자 자체도 굉장히 번체라 그래가지고 획수가 많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50년도에 그 간화 작업을 해서 글자를 또 자주 쓰는 글자는 간략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원종들의 외면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지금의 결과물이 그 중국어죠. 우리는 이제 그 간체를 배우는 건 아니고 이제 번체를 배우는데 또 실상에 쓰는 한자들은 또 수만 개 정도의 그 한자를 다 쓰는 게 아니고 한 몇천 자 정도로 국한된 거니까 생활 한자 수준은 그렇게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한자 자체는 그렇게 어휘가 태생적인 그 특성 때문에 어휘수가 방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육서는 그 수많은 어휘를 가진 그 한자들의 그 분류 기준이에요. 분류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자는 한글과 달리 한글이라는 것은 창제자가 계시고 창제의 원리까지 밝혀가지고 한 번에 뚝딱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물론 성격도 한글은 한자가 아까 표의 문자라고 그랬잖아요. 한글은 표음문자죠. 몇 개의 그 모음과 몇 개의 자음을 조합해가지고 소리로 표현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그 몇 개 되지 않은 그 모음 자음 가지고 결합해서 소리를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될 모음 자음이 많지도 않죠. 그죠? 그런데 한자는 그렇지가 않다고. 글자 하나가 의미를 갖기 때문에 어휘수가 방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는 공부를 하려면 논리, 체계 이런 게 있지 않고서는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자랍니다. 그래서 이 육서는 이 수많은 한자 어휘의 분류 기준이기 때문에 체계를 부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학습하기 용이하도록 체계를 부여한 거기 때문에 이 육서를 배워야지만이 수많은 한자 어휘를 학습하는데 용이해지는 겁니다. 육서는 누가 고안하신 거냐면 생각해내신 거냐면은 그 후한 때 허신이라는 분이 계세요. 허신 학자인데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문자학, 통계학 이런데 조예도 있고 관심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저술한 책이 그 유명한 설문해자라는 책이죠. 한자 학습의 바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문해자. 말 그대로 문자를 해설해 놓은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 당시 어휘가 그러니까 이제 후한 때니까 그 뒤로 가면서 어휘 수는 이제 점점 늘어났어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죠. 표현해야 할 대상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자전에 수록된 걸 기준해서 보자 그러면은
강의전, 청나라 시대 때 강의자전에만 해도 한 5만 자 가까운 4만 7천여 자가 수록이 돼 있었고, 뭐, 최근에 중화자회 같은 경우는 8만 자 정도 실려 있고, 그렇습니다. 한자 수가 도대체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많고 그런데 정확한 한자 수가 몇 개다 이렇게 10만 8천 개다 이렇게 딱 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필요할 때마다 막 이렇게 탄생을 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딱 끊어가지고 몇 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당시 대상 어휘는 한 만자가 채 안 되는 9,300여 자, 9,353자 정확히는 한자 어휘를 대상으로 해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분류를 해봤더니 이 6가지 이 분류 기준으로 다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거예요. 그래서 육서입니다. 어떻게 분류가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이제 상형이죠. 상형자, 상형문자라고 하는데 이 상형문자가 수많은 한자 어휘의 조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언어 생활이란 건 했겠지만은 이제 문자 생활을 안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문자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그 문자를 썼을 때 그 시점을 상상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저기 해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해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하다가 이게 이제 변천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 쓰는 날일자가 된 거고 달도 마찬가지죠. 달도 달 모습 그대로 표현하다가 변천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달을자가 지금 쓰는 달을자가 된 거고 뭐 산이고 나무고 물고기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기 시작하면서 문자 생활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 방법이 상형 문자예요. 수많은 한자 어휘. 그 뒤에 이제 파생된 한자는 뭐 몇만 개 되지만은 그 한자의 조상을 따라가 보면 다 상형자라고요. 아시겠죠? 은나라 궁궐터에서 발견된 그 갑골문이라는 거 있죠. 거북이 배딱지, 등딱지, 그 다음에 뭐 소의 대퇴부 다리 이런 뼈에다가 새긴 그 문자, 그게 다 상형 문자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물의 구체적인 모습을 본떠가지고 만든 문자, 그게 상형자다. 놔두시면 되겠고, 뭐 아주 자세하고 깊은 내용은 뭐 전공을 하게 되면 더 깊게 공부할 내용이고요. 여기는 이제 대략적인 내용만 언급을 하는 겁니다. 우리 또 학습 생활한자 수준이면은 뭐 깊게 사실 상형 문자만 가지고도 평생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뭐 깊게 파고 들어가자면은 깊은 내용인데 대략적인 피상적인 내용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사죠. 지사하고 상형하고의 차이라 그러면은 상형이 아까 말했다시피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인 뭐 해나 달, 뭐 나무나 물고기, 뭐 이런 것을 묘사해가지고 만든 문자라 그러면 지사는 상형의 방법으로는 만들 수 없는 좀 추상적인 개념이 있죠. 예를 들자면 위, 아래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개념,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잖아요.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호나 도형을 나타내서 만드는 방법, 문자를 만드는 방법. 그게 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상형하고 차이점은 그 차이점이에요. 상형이 구체적인 사물을 묘사했다 그러면 지사는 추상적인 개념 같은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보면은 방금 말했다시피 뭐 윗상 아래야, 위나 아래. 위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기준점인 지평선이 있고 그 위에는 어떤 물체. 요렇게 한번 표현해 보자. 요게 이제 변천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쓰는 윗상자가 됐다. 지평선 아래에 어떤 물체, 아래화가 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지사라도 성격이 좀 다른데 근본본이나 뭐 끝말자나 칼날인자 같은 경우는 지사 문자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요 윗상자 아래자랑은 좀 달라요. 기존에 있던 그 상형자를 약간 변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목자는 상형자잖아요. 거기다가 기호적인 성격의 획을 하나 추가를 해요. 요 획이 무슨 의미로 추가된 거냐면은 나무의 밑에 있는 뿌리를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무는 상형자지만 나무목은 상형자지만 요 한 획은 기호적인 성격이죠. 그래서 이 지사는 상형에 비해서 상형이 회화적인 그림적인 성격이 강한 문자라 그러면은 지사는
그 회화적인 성격에다가 기호적인 성격의 획이 추가된 문자라고 보셔도 돼요. 끝말자도 마찬가지죠. 나무목이라는 상형자가 있어요. 거기서 끝이라는 게, 저 가지 끝으로 끝을 표현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가지를 묘사한 한획을 여기다 또 추가한 거예요. 요 칼날인자도, 칼도는 상형자예요. 요 칼 모습 그대로 본떠서 만든 문자예요. 거기다가 칼날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일단 한획을 추가해가지고 요쯤에 칼날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요거는 요런 한획들은 다 기호적인 성격으로 추가가 된 거죠. 자, 육서 중에 요 상형과 지사 성격은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은 큰 범위에서 보자 그러면 상형과 지사는 맨 처음 글자가 창조됐을 때의 문자들이기 때문에 요 두 상형 문자와 지사 문자의 요 성격을 글자 창조의 원리라고 합니다. 창조의 원리요. 수많은 한자의 창조의 원리. 요런 성격으로 요런 원리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상형과 지사는. 그러니까는 뒤에 나올 뭐 회의나 형성이나 전주나 가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상형과 지사를 응용해서 만든 문자들이고, 상형과 지사는 맨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나머지 4개과 차이는, 요거는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고, 요 회의부터는 기존에 있던, 문자들을 적절하게 조합, 결합, 운용해가지고 만든 문자들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조상이에요. 자, 세 번째. 회의 문자로 넘어갈게요. 회의는, 앞서서 말했다시피 기존에 만들어졌던 그 상형과 지사를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갖는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의라는 말 자체가 뜻을 합쳐서, 모아서 만들었다. 어떤 뜻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뜻을. 기존에 있던 다른 뜻을 가진 글자, 두 글자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뜻을 가진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다른 뜻을 가졌던 그 문자는 뭐예요? 상형이나 지사자죠. 예를 들어 보면은 밝다라는 의미의 글자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거를 상형이나 지사처럼 없는 상태에서, 제로 상태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날일, 달을 합쳐가지고 밝다라는 거 만들었다는 거예요. 해도 밝고 달도 밝으니까 합치면 굉장히 밝다라는 의미가 되겠네? 이렇게 하고 만든 거라고요. 아시겠죠?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다라는 의미도 만들고 싶었어요. 믿다라는 의미도 그냥 없는 상태에서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상형자인 사람인자, 또 뭐 지사자인 말씀원자 이런 걸 가지고 믿다라는 의미.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게 신의가 있어야 되고 신용이 있어야 되는 게 사람의 말이지 거기서 응용해가지고 믿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형성도 회의하고 비슷해요. 회의하고 비슷한데 두 글자를 결합해서 만드는데 이 형은 이 모양형자 아닙니까? 이 모양과 소리 부분이 결합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회의는 뜻과 뜻을 결합해서 만들었는데 형성은 한 부분은 소리와 관련돼 있고 한 부분은 모양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이 모양이라는 게 한자에서 모양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아까 그 한자를 회화 문자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시각적으로 사상이나 의미를 전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을 보면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라는 게 결국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의미. 이 오르르자가 뜻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고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성은 한쪽은 의미와 관련된 부분이고 한쪽은 소리와 관련된 부분이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의미와 소리를 갖는 문자를 만든 거구나. 이거죠, 그죠? 예를 들자면은 맑을 청자 같은 경우는 물수하고 푸를 청이 결합이 된 거거든요. 물수는 형, 의미부고 이 청은 푸를 청은 청이란 맑을 청이라는 도금이 나는 소리와 관련된 부분이다. 성부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겔청자도 마찬가지죠. 청이라는 음을 갖는 날이 개다라는 뜻을 갖고 청이라는 음을 갖는 겔청자도 이 날이 개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의미와 관련된 거고 푸를 청이 청이란 음과 관련된 부분이다. 성부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의미부고 성부 이렇게 나뉩니다. 참고로 성부 그러니까 소리 부분이라는 게 꼭 소리만 담당하고 다른 거 의미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형성 문자를 간혹 오해하시는데 한쪽은 소리만 관련됐어 이게 아니에요. 소리에 영향을 주지만은 의미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골청자 같은 경우도 푸를 청이란 소리에 관련된 거지만 물이 깨끗하고 맑은 거 어떤 색깔이에요? 푸른 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푸르다라는 색깔도 의미에 영향을 준 거죠. 날이 개다라는 것도 푸른 하늘이 드러나는 거니까 이 푸를 청이 푸르다라는 게 의미에도 영향을 준 거예요. 날이 개다라는 의미에도 영향을 준 거라고요. 아시겠죠? 요렇게 회의와 형성. 요거는 아까 상형과 지사가 글자 창조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회의와 형성은 기존에 있던 상형과 지사를 조합해서 결합해서 새로운 의미, 새로운 그 도금을 갖는 문자를 만든 거니까 이거는 글자 결합의 원리 그래도 되고요. 결합의 원리 또는 조합의 원리 그래도 됩니다. 짤조자 써가지고 조합의 원리, 결합의 원리. 사실 좀 이것도 회의도 깊이 좀 들어가면은 동체 회의, 그 다음에 이체 회의, 변체 회의, 겸성 회의 이렇게 좀 나눠지기도 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것까지 설명을 할까요? 이체 회의 같은 경우 회의자 중에서도 동체 회의 같은 경우는 동체 같은 모양의 글자가 두 개 결합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글자. 그러니까는 나무목이 두 개 결합이 돼가지고 수풀림이라는 거거든요. 숲이라는 의미를 갖는 글자. 기존에 있던 상형자인 나무목을 두 개 결합해가지고 숲이라는 의미의 글자를 만든 거죠. 숲을 삼자도 그렇고요. 아무튼 똑같은 글자를 결합해서 만든 거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동체회의라고 그러고요. 이체회의는 이게 모습이 다른 것이 두 개 결합해가지고 만든 거죠. 지금 여기 보이는 그 발글명이나 미들씬 같은 경우는 다 이체회의 전형이죠. 그죠? 쉴휴자 같은 것도 사람인에다가 나무목.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서 쉬는 모습. 그래서 쉬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기존에 있던 사람인, 나무목 같은 상형자로 결합을 해서 만들었는데 수풀림과 다른 점이라 그러면 다른 모습의 글자가 결합이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변체회의라고 했어요. 변할 변자. 이거는 한쪽이 그러니까 두 개 다른 모습이 합쳐져 있어요. 이체의 일종이긴 한데 요 이체랑 뭐가 차이점이냐면 한쪽이 본래 모습하고 좀 변형이 돼가지고 예를 들자면 늙을로자하고 아들자자가 결합이 되면 이게 효도효자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회의자죠. 그러니까는 늙으신 부모님을 이렇게 자식이 등에다가 업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효도라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효도효자가 만들어질 때 이 늙을로자에서 비수비가 이렇게 탈락을 하잖아요. 모습이 변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이제 변체회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겸성회의라 그러면 대표적인 글자가 선비사자, 벼슬사자 같은 경우인데 겸성회의는 요 선비사자가 사라는 발음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선비사자가 그 벼슬이라는 의미에도 관련이 되거든요. 소리를 겸하고 의미도 겸하고 있는 회의자. 한 글자가 소리하고 의미 부분을 다 담당하는 거. 형성하고 차이는 있죠. 형성은 한쪽이 소리고 한쪽이 의미부라 그러면은 이 겸성회의 같은 경우는 글자 한쪽 부분이 소리하고 의미를 겸해서 담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겸성회의라고 합니다. 이렇게도 나눠지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큰 틀에서 의미를 가진 두 글자가 결합을 해서 새로운 의미를 갖는 글자 만들어진 게 회의고 한쪽 부분은 소리, 한쪽 부분은 의미부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형성이다. 이건 글자 조합의 원리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주. 전주. 요게 이제 그러니까 모든 그 한자, 대부분의 한자는 이 전주 문자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한자는 전주 문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과언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한자라는 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의미를 각 글자가 의미를 표현하다 보니까 표현하고 싶은 의미가 굉장히 세상에는 많잖아요. 그죠? 꼭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 이런 거, 그 다음에 외리 문물이 들어오면 또 그 문물을 표현할 문자, 필요할 때마다 그 문자를 돈 찍어내듯이 만들다 보면은
예, 문자가 그냥 뭐 기하급수적으로 예, 무턱대고 진짜 만들어내다 보면 문자의 수가 지금 우리 몇만 자 그러는 거 가지고 택도 없을 정도로 예, 수백만 자, 어쩌면 수천만 자까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사실 이 문자가 사람들이 써야 되는 건데 그렇게 어휘수가 수백, 수천만이 되다 보면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문자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런 문자는 언중들한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도태되는 거고 문자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문자, 태생이 그렇게 어휘수가 방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방대해지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수를 유지하면서 사용을 하고 싶었어요. 그 방법이 뭐였어요? 예. 방금 배웠던 회의나 형성이나 전주나 가차처럼 기존에 있던 문자를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새로운 뜻을 갖기도 하고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주도 수많은 한자어들이 그래서 한 글자의 의미 하나만 갖는 글자는 없어요. 거의. 다 2개 이상의 복수의 의미를 갖습니다. 많게는 막 10개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많은 의미를 갖는 그 자체, 그래서 그게 전주 문자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 수많은 한자들이 다 전주 문자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시험에 국한해서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시험에 국한해서 저기 전주 문자 시험에 잘 나오는 전주 문자를 국한해서 보자 그러면 차이점은 전주 문자 중에서도 의미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도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경우의 수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예, 그거만 예, 전주 문자의 범위로 따로 떼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시험에도 그것만 나옵니다. 그죠? 예, 전주 문자를 물어본다 그러면은 자 이미 만들어진 한자 뜻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예, 본래 뜻을 변환시키고 이 전이 구를 전이 전환하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끌어대가지고 요 물들 주자가 끌어대다라는 의미로 그다음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그 글자 그 의미 하나 의미 말고 다른 의미로 전환도 시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차용을 해다가 본래 뜻과 연관이 있는 뜻으로 바꿔 쓰는 거 그걸 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설명이 장황했지만 예를 들어보면 뭔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요 글자가 우리 잘 아시는 법도를 의미하는 법을 의미하는 도자예요. 그런데 요게 법이라는 의미 말고 헤아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법도도 그런데 헤아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헤아리다 그럴 때도 도냐? 헤아리다 그럴 때는 여기 또 탁이 돼요. 요런 경우 있죠. 뜻에 따라서 도금이 달라지는 경우. 시험에는 그것만 따로 국한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많은 한자들이 다 전주문자 범위인데 시험 우리가 따로 추려서 공부해야 할 내용은 뜻에 따라서 도금이 달라지는 경우. 이게 헤아리다 그럴 때는 탁이 됩니다. 그래서 탁으로 쓰였을 때 용례는 많지 않은데 예를 들자면 뭐 탁규 이런 단어들은 도금 문제도 잘 나오네요. 뭔가 잘 헤아리는 거를 탁규라 그래요. 요거를 도규라고 읽지 않고 탁규라고 읽습니다. 헤아리다라는 의미로. 요 규자도 헤아리다라는 의미의 규자거든요. 그 다음에 조선 제한제국 시절에 대한제국 시절에 조선시대 2호 예병 형공의 그 호조가 있죠. 재정을 담당하던 호조의 기능을 그대로 물려받은 탁지부라는 부서가 있어요. 그 탁지부라고 할 때 탁자를 요걸 쓰거든요. 도지부라고 읽지 않고 탁지부라고 읽어요. 그럴 때 그 용례 많지는 않지만 그 정도에는 헤아리다라는 의미로 탁으로 읽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요 즐거울 낙자도 즐겁다 그럴 땐 낙인데 음악, 풍악 그럴 때는 악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용례가 요것도 많지는 않은데 좋아하다 그럴 때는 또 요가 돼요.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산요수. 정확하게는 인자는 요산하고 지자는 요수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어진 사람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 물을 좋아한다. 그때도 이거를 낙산낙수라고 읽지 않고 산을 즐기고 물을 즐기는단 말인가? 그래도 뭐 말은 될 것 같지만은 그렇게 읽지 않고 좋아하다는 의미일 때는 도금이 요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 그 다음에 요 설자도 말씀이라 할 땐 설인데 달래다 그럴 땐 새죠. 달래새로 쓰인 용례가 그 선거 유세 같은 거 있죠.
이 유자, 놀유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설이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유권자를 달래다라는 의미로 이걸 달래새로 쓰거든요. 이때는 새라고 읽어야 되죠. 그죠? 요 찾을 색자 같은 경우도 뭐 색인, 사색 그럴 때는 찾을 색으로 읽지만은 그 철삭, 쇠철자 약자 이렇게 쓰죠. 철삭이란 단어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동아줄 삭이라 그래가지고 동아줄이라는 의미일 때는 삭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철로 만든 동아줄, 요거 그 케이블카를 철삭이라고 하거든요. 케이블카의 그 와이어를 철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한자로 표현하면은 삭도라 그래요. 삭도. 와이어로 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그 차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삭도라고 하거든요. 한자로. 이걸 색도라고 하지 않고 삭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다시 갱자 같은 경우도 다시라 그럴 때는 갱인데 저게 고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고치다 그럴 때는 또 경이 됩니다. 도금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한자어예요. 요 한자를 갱신으로 읽을 수도 있고 경신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미가 다르니까는 갱신으로 읽을 때와 경신으로 읽을 때도 의미가 다르겠죠. 갱신은 언제 씁니까? 뭐 여권, 기한 만료돼서 갱신, 뭐 주민등록증 아니구나. 뭐 운전면허증 갱신, 10년이란 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한이 지나면 다시 새롭게 발급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다시라는 의미로 다시 갱신이고요. 고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는 경신이 되겠죠. 언제 씁니까? 세계 기록 경신. 우사인 볼트 9초 58, 100m 세계 기록 경신. 기존에 누가 세웠던 기록, 9초 몇몇을 우사인 볼트가 어떤 대회에서 새롭게 고쳐서 작성한 거니까 경신이 되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내릴 강자도 항독하다 그럴 때는 항이 되고. 아무튼 의미에 따라서 도금까지 달라지는 경우. 이거 외에도 여러 개 좀 있죠. 아주 많지는 않고. 그런 경우만 국한시켜가지고 따로 시험 공부할 때는 그것만 따로 추려서 공부해 두시면 또 출제하는 사람들이 물어보기 좋아하는 글자들이거든요. 저런 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요. 도구 문제로 냈을 때 어설프게 알면은 이거 아까 그 탁규 같은 단어도 도규 막 이렇게 써버린다든지 유세 같은 단어도 유설, 뭐 삭도 같은 단어도 색도 막 이렇게 써버린다든지 도금을 그렇게 적을 수가 있죠. 제대로 모르면 다른 의미일 때는 도금이 바뀐다는 걸 모르면 갱신도 뭐 경신으로 해야 될지 갱신으로 해야 될지 문장 속에서 밑줄을 쳐가지고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운전면허증, 여권을 한자 딱 써놓고 갱신으로 읽어야 될까 경신으로 읽어야 될까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문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차. 이 가차는 요 가짜가 거짓 가짜가 빌릴 가짜도 되거든요. 남한테 빌리는 것,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의미랑 또 관련이 있죠. 그래서 가짜는 빌리는 거예요. 뭘 빌리는 거냐면은 쉽게 말해서 소리를 차용하는 거, 소리를 빌려 쓰는 방법이에요. 사실 가짜의 범위도 깊게 들어가면은 이 소리만 차용한 것뿐만 아니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우리 그 극이자 같은 경우 사실은 이 글자가 그라는 의미의 글자는 아니었어요. 본래는 이게 생김새가 곡식 까부리는 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키를 의미하는 글자였어요. 곡식 까부리는 키요. 신장 키가 아니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것이라는 의미로 지칭대명사 그라는 의미로 가차돼서 쓰이다 보니까 본래 의미인 그 키를 대신할 글자를 대나무죽을 넣어가지고 키기자를 따로 후에 만든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이게 키였는데 이게 가차됐어요. 그것이라는 의미로. 이런 경우도 가차라고 그래요. 이 글자뿐만 아니고 그런 용례가 많아요. 그런 예가. 그러할 연자 같은 경우도 본래 그러하다 아니었어요. 생김새도 그러하다랑 관련이 없죠. 요거 고기육이고 요거 개견이고 개고기 삶는 모습이구나. 연합을 들어와 있고 불에다가 개고기 삶는다라는 의미. 불사르다, 불태우다 그런 의미의 글자였어요. 그랬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선가 그러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다 보니까 가차돼가지고 쓰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불화를 변으로 추가해가지고 불사를 연자를 후에 따로 만들어서 본래 의미를 대신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가차의 범위로 봅니다.
가차가 단순하진 않은데 여기서 소개하는 그 가차는 소리만 차용에다가 표현하는 거. 한자의 본래 특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본래는 한자는 의미를 표현하는 문자였어요. 물론 소리도 표현하는 하나의 글자가 의미뿐만 아니고 소리도 표현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표의 문자라고 규정하는 거에 좀 어폐가 있다. 잘못된 그 정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니다. 또 그게 맞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아무튼 한자라는 게 특성은 아무튼 글자 자체가 의미를 표현하는 문자인데 이 가차 같은 경우는 의미와 상관없이 소리만 차용해다가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외래어라든지 뭐 의성어, 의태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아시아 같은 이 외래어겠죠. 그거를 한자로 아세아, 버금아자, 가늘새자, 버금아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버금, 가늘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아시아 대륙을 표현한 게 아니고 아시아라는 음을 그냥 한자, 음만 차용해다가 표현한 거예요. 러시아도 노서라고 하는 게 뭐 이슬로자, 뭐 선역서자 요 의미와 관련된 게 아니고 단순히 음만 차용해다가 러시아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도 기독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음만 표현한 거예요. 참고로 예수도 어조사 야자에다가 소생할 소자, 되살아날 소자 이렇게 야소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이것도 다 음으로 새롭게 유입된 그 외래어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걸 가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주와 가차는 회의 형성과 달리 큰 틀에서 보자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뭐 회의나 형성이나 전주나 가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만들어졌던 상형과 지사를 적절히 결합하고 조합하고 운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게 한 범위에 묶을 수 있지만은 또 차이점이라 그러면은 이 전주와 가차는 뭐 새로 조합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글자 그대로를 의미를 추가하고 또 도금도 바꿔가면서 운용의 묘를 발휘한 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차 같은 경우도 본래 한자의 성격하고 좀 달리 음만 차용에다가 표현한다든지 그렇게. 그래서 이게 문자 운용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상형과 지사는 없던 상태에서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니까 글자 창조의 원리고 회의와 형성은 기존에 있던 상형 지사를 적절하게 결합, 조합해서 새로운 의미, 새로운 소리를 갖는 글자를 만든 거니까 결합의 원리고 전주와 가차는 운용의 원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서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리고 또 본문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또 관련된 육서와 관련된 얘기를 또 설명하게 될 거니까 자주 듣는 내용일 겁니다. 아무튼 서두에선 이 정도만 들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이 한자 필순의 기본 원칙이 실려 있는데 그 필수는 하위급수 같은 경우 8급, 7급, 6급, 5급까지 나오나? 필수 문제들, 그 획순 문제들이 좀 나오죠. 근데 꼭 그 획순 문제를 대비해서 실어놨기보다는 사실 그 획순이라는 게 물론 한자를 처음 배울 때 이 문자 특성상 그 글자가 회화적인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글자 하나가 시각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쓰는 그 행위가 쓰는 공부 방법이 다른 성격이 갖는 문자 그냥 써서 공부하는 거 이상으로 쓰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인 그 획순, 필순에 관한 것도 한자를 학습하는 그 기초적으로 한자를 학습하는 사람들, 초심자들이 지켜가면서 한자를 쓰는 방법도 굉장히 뭐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중요도만 놓고 보자 그러면은 저는 이게 보면은 뭐 한자 학습하는 데 있어서 뭐 부수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핵심이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지식은 아니라고 봐요. 시험에 나와서 뭐 하위급수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쓸 때 신경 써서 설명도 합니다만은 상위급수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저도 쓸 때 그냥 획순 같은 거
무시하면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획순이 바뀐다 그래서 첫 번째 그어야 될 획을 두 번째 그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글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쓸 때 제 모습 그대로 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모습이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지니까 획순이 바뀐다 그래서 다른 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획순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큰 틀은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8가지 큰 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 다 설명하진 않을 거고 하나 7번에 이룰성자가 있거든요. 요거는 다른 문자들은 그 획순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뭐 글자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성자 같은 경우는 그 획순을 6획으로 보느냐 7획으로 보느냐 그 차이가 글자의 의미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 요런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고 이룰성자처럼 간혹가다 있긴 있습니다. 요거를 성자를 그냥 생각 없이 쓰다 보면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섯, 여섯 요거 점 찍는 걸 맨 마지막에 해야 되니까 이것도 순서에 맞춰가지고 써보자 그러면은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섯, 여섯 이게 6획이구나 요렇게 생각 없이 쓰다 보면은 6획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이룰성자가 7획입니다. 7획. 7획인 이유는 이 성자를 다시 써볼게요. 성자를 파자를 해서 보면 어떤 글자와 어떤 글자로 나뉘냐면은 천간무자하고 장정정자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요게 기억처럼 생긴 이 모습이 아니고 정확히 쓰자 그러면은 장정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루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천간무자는 뒤에 가서도 뭐 설명하겠습니다만 천간무자, 그 다음에 뭐 개술자, 그 다음에 도끼월자 이런 건 글자 유래가 비슷합니다. 다 전쟁터에서 쓰는 그 무기를 묘사한 글자들이거든요. 전쟁터에서 쓰는 그 무기를 든 장정, 병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병정이 무기를 들고 전쟁을 끝낸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뤄낸 거죠. 그래서 이루다라는 의미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 한 획의 기억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장정, 병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병정 정자로 보면은 요거는 두 획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총획이 여기서 한 획이 아니고 두 획이 돼가지고 총획이 6획이 아니고 7획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 획수가 6획이냐 7획이냐 그 의미가 단순히 획이 하나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아니고 요게 장정정인지 그냥 기억인지 의미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죠. 그죠? 근데 그런 용례가 아주 많지는 않고 몇 개 있습니다. 그 몇 개는 뭐 따로 본문 진도 나가면서 설명할 거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되겠죠. 획순. 그래서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할게요. 자, 그럼 1강은 요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강에서는 한자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수가 아주 중요한 거니까. 수고하셨습니다.